순애는 도장을 들고 있었다. 작은 나무 도장 하나였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 도장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앞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만년필 뚜껑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민철은 순애의 옆에 앉아 계속 다리를 떨었다. 엄마, 이제 찍어. 민철의 목소리는 낮았다.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아니면 이 가격 못 받아. 중개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중개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아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만한 가격 받기 어렵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매수자가 마음 바꾸면 끝이에요. 순애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 사람들은 그 골목을 허름하다고 했다. 오래됐다고 했다. 돈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순애에게 그곳은 그냥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남편 영복과 처음 장사를 시작한 식당이었다. 42회 동안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사람을 먹인 자리였다. 매주 수요일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와서 팥죽을 먹던 곳이었다. 누구는 돈을 냈고 누구는 못 냈다. 순애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다 먹고 가요. 속 비면 마음도 빈다. 그게 순애의 말버릇이었다. 민철이 다시 말했다. 엄마.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순애의 귀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떠올랐다.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볍게 팔아넘기지 말라. 조급함 때문에 믿음을 팔지 말라. 순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순애야. 배고픈 사람 앞에서 밥그릇 치우는 일은 하지 말자. 순애의 손이 떨렸다. 중개인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 한 번이면 고생 끝이에요. 도장 한 번이면 고생 끝. 그 말이 순애의 마음을 세게 흔들었다. 정말 그럴까? 도장 한 번이면 정말 고생이 끝날까?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다. 도장을 계약서 위로 가져갔다. 그때였다. 할머니. 문이 벌컥 열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순애가 고개를 들었다. 손녀 지민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로 지민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 찍지 마. 민철이 벌떡 일어났다. 너 여긴 어떻게 알았어? 지민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은 순애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그거 찍으면 안 돼. 순애의 손에서 도장이 툭 떨어졌다. 도장은 계약서 옆으로 굴러갔다. 그리고 순애의 하루가, 아니, 순애의 평생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순애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지만 순애는 잠이 줄어든 게 아니었다. 마음이 자꾸 먼저 일어났다. 눈을 뜨면 천장 한가운데 얼룩이 보였다. 비 오는 날마다 조금씩 번진 얼룩이었다. 남편 영복이 살아있을 때는 그 얼룩을 볼 때마다 웃었다. 저건 우리 집 지도야. 저기 제주도도 있고 저기 울릉도도 있네. 순애는 그 말이 괜히 좋아서 얼룩을 지우지 않았다. 그러다 영복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얼룩을 볼 때마다 혼자 중얼거렸다. 영감. 오늘도 장사해야지. 그날도 그랬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먼저 울었다. 아이고. 침대 옆에 놓인 파스를 붙이고 무릎을 한번 문질렀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갔다. 식당은 집과 붙어 있었다. 방 하나, 작은 거실 하나, 그리고 앞쪽에 10평 남짓한 식당. 간판은 오래되어 글자가 바랬다. 영복식당. 처음엔 순애가 다른 이름을 붙이자고 했다. 복순네 밥상. 순애네 국밥. 그런 이름이 더 따뜻하지 않냐고 했다.
그때 영복이 웃으며 말했다. 내 이름 붙여야 오래가지.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지킬 거니까. 순애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영복은 죽어서도 이 식당 구석구석에 남아있었다. 국자를 걸어두는 못에도, 손님들이 앉는 낡은 의자에도, 문을 열 때마다 딸랑거리는 종에도, 순애는 커다란 솥에 불린 팥을 넣었다. 팥이 끓기 시작하자 붉은 거품이 올라왔다. 순애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냈다. 오늘은 좀 더 곱게 갈아야겠네. 수요일이었다. 수요일은 팥죽하는 날이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 할머니 때문이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살던 동네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가 어느 겨울날 순애의 식당 문 앞에서 서성였다. 국밥 한 그릇이 얼마요? 순애가 가격을 말하자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그냥 돌아섰다. 그때 영복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팥죽이 공짜예요. 순애가 놀라 영복을 보았다. 그날은 팥죽을 끓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영복은 부랴부랴 팥을 씻고 압력솥을 꺼내고 어설프게 팥죽을 만들었다. 맛은 없었다. 싱겁고 덜 갈리고 새알심은 딱딱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먹으며 울었다. 내 남편이 팥죽을 좋아했는데. 그날 이후 영복은 수요일마다 팥죽을 끓였다. 일주일에 하루쯤은 돈 없는 사람도 따뜻한 걸 먹어야지. 순애는 처음엔 투덜거렸다. 당신이 무슨 재벌이야? 우리도 빠듯해. 그러면 영복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빠듯해도 밥 한 그릇은 나눌 수 있어. 밥 한 그릇 때문에 망하는 집은 없어. 오히려 밥그릇 치우다가 망하지. 그 말이 순애의 가슴에 남았다. 영복이 떠난 뒤에도 순애는 수요일 팥죽을 멈추지 못했다. 멈추면 꼭 영복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았다. 순애가 팥을 젓고 있을 때 식당 문이 딸랑 울렸다. 아직 문 열 시간이 아니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문 앞에 민철이 서 있었다. 민철은 새벽부터 온 사람치고는 너무 말끔했다. 검은 점퍼에 새 구두를 신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순애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마음이 철렁했다. 너 또 그 얘기하러 왔니? 민철은 대답 대신 의자에 앉았다. 엄마, 오늘은 진짜 결정해야 해. 순애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다. 아침부터 그 소리 듣기 싫다. 엄마도 알잖아. 나 지금 벼랑 끝이야. 벼랑 끝이라고 남의 밥그릇까지 밀어버리면 쓰니. 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남의 밥그릇. 엄마, 여기가 왜 남의 밥그릇이야? 엄마 집이잖아. 아버지가 남겨준 집이고 결국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 순애는 불을 줄였다. 팥이 눌어붙지 않게 천천히 저었다. 내 아버지는 이 집을 재산이라고 안 했다. 그럼 뭐라고 했는데? 밥상이라고 했다. 민철은 헛웃음을 쳤다. 엄마, 밥상이 은행빚 갚아줘. 밥상이 병원비 내줘. 밥상이 내 인생 책임져줘. 순애는 민철을 바라보았다. 민철의 눈밑이 꺼져 있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순애도 알고 있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민철은 젊을 때부터 되는 일이 없었다. 회사를 다니다 잘렸고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했다. 배달 대행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다시 시작한 식자재 납품도 거래처가 부도나며 무너졌다. 그때마다 순애는 조금씩 도왔다. 적금도 깼다. 금반지도 팔았다. 영복이 남긴 보험금도 거의 민철에게 들어갔다. 그런데도 민철은 늘 제자리였다. 아니, 제자리보다 조금씩 뒤로 밀렸다. 순애는 그런 아들이 밉다가도 불쌍했다. 불쌍하다가도 화가 났다. 민철아. 응. 너 진짜 급한 거 맞니? 민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급한 거하고 조급한 거하고는 다르다. 민철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까지 나한테 설교하지 마.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설교. 그 말에 지난 주일 예배가 떠올랐다. 목사님은 애서 이야기를 했다. 배가 고파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던 애서. 그 순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버린 애서. 목사님은 말했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참기 싫어서 믿음을 팔 때가 많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이 싫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려놓는다고. 순애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는 내내 민철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얼굴도 떠올랐기 때문이다. 순애도 사실은 지쳤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밥을 하고 허리 아픈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재료값 걱정을 했다. 손님은 줄고 단골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젊은 사람들은 낡은 식당에 오지 않았다. 수요일마다 무료로 나가는 팥죽은 점점 부담이 되었다. 가끔은 순애도 생각했다. 이만하면 됐다. 영감도 이해하겠지. 하나님도 내가 늙은 걸 아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순애는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민철이 서류 봉투를 열었다. 매수자가 오늘 계약하면 계약금 바로 넣어준대. 잔금까지 받으면 엄마도 편하게 실버타운 들어가고 나도 빚 정리하고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어. 순애의 손이 멈췄다. 지민이 등록금. 민철은 고개를 피했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다는 건 또 뭐가 있다는 거니? 민철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몰라도 되는 일. 순애는 국자를 3개 내려놓았다. 몰라도 되는 일이라며 돈은 왜 달래? 민철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 문이 또 딸랑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노인이었다.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낡은 외투를 입은 남자였다. 등은 굽었고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순애가 말했다. 어르신, 아직 문 안 열었어요. 노인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간판을 보고 낡은 테이블을 보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복과 순애가 있었다. 노인의 눈이 그 사진에서 멈췄다. 영복이 식당 맞네. 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 영감을 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팥죽 냄새가 그대로야. 민철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요. 노인은 민철을 보았다. 중요한 얘기라. 그리고 순애에게 다시 물었다. 팥죽 한 그릇 될까? 순애는 난처했다. 아직 덜 됐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기다리지. 나는 기다리는 거 잘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오후에 다시 올게. 2시에 중개사님이랑 같이 올 거야. 그때는 진짜 마음 정해. 민철아, 나도 더는 못 기다려. 민철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식당 안에는 팥 끓는 소리만 남았다. 노인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순애는 노인을 힐끗 보았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허름했지만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 말투는 느렸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다. 순애가 물었다. 영감이랑 어떤 사이셨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빚진 사이. 돈을 빌리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밥을 빌렸지. 순애는 더 묻지 않았다. 이 식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영복에게 밥을 빚진 사람. 순애에게 국을 빚진 사람. 하지만 그런 빚은 장부에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잊혀졌다. 팥죽이 완성되자 순애는 작은 그릇에 담아 노인 앞에 놓았다. 아직 새알심은 덜 익었을지도 몰라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아주 오래 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상해졌다. 맛을 보는 얼굴이 아니었다.
기억을 삼키는 얼굴이었다. 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날도 눈이 왔어. 네. 내가 처음 이 집에 온 날. 눈이 왔어.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갈 데도 없었지. 그때 영복이가 나한테 팥죽을 줬어.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다. 언제쯤인데요? 30년도 넘었지. 순애는 기억을 더듬었다. 30년 전이면 식당이 한창 바쁠 때였다. 하루에 국밥 100그릇도 팔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사연도 많았다.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 내가 영복이한테 말했어. 나중에 꼭 갚겠다고. 영복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순애는 말없이 노인을 보았다.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당신 앞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했어. 순애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영복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받은 밥은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배고픈 사람한테 갚으라고. 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내가 못 갚았어. 오래 못 갚았어. 먹고 사느라 바빴다는 핑계로. 그래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노인은 순애를 빤히 보았다.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있어. 순애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숟가락 하나를 꺼냈다. 노숟가락이었다. 손잡이 끝이 조금 휘어 있었다. 순애는 그 숟가락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복이가 줬어. 순애는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분명히 영복의 것이었다. 예전에 영복이 늘 쓰던 숟가락. 어느 날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하던 숟가락이었다. 영복은 그 숟가락을 유난히 아꼈다. 첫 장사 시작하던 날 순애가 시장에서 사준 것이었다. 이걸 왜 어르신이 가지고 계세요? 노인의 눈가가 젖었다. 그날 내가 죽겠다고 했거든. 영복이가 나한테 팥죽을 주고 이 숟가락을 쥐어줬어. 밥 먹는 손 놓지 말라고. 다시 살라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식당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이 집 생각이 났어. 오래전부터 와야지 했는데 못 왔지. 오늘은 꼭 와야 할 것 같았어. 노인이 순애를 똑바로 보았다. 혹시 오늘 도장 찍는 날이요? 순애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팥죽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배고프다고 다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급하다고 다 팔면 안 되는 게 있고.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팥죽 잘 먹었소. 값은 나중에 제대로 치르리다. 어르신 성함이. 노인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최만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애의 기억 한 구석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최만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러나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오늘은 도장 조심하시오. 문이 닫혔다. 딸랑. 종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순애는 한참 동안 노숟가락을 쥐고 서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철이었다. 순애는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이번에는 지민이었다. 순애는 얼른 받았다. 지민아. 전화기 너머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다. 할머니. 아빠 갔어. 갔다. 왜? 지민은 한참 말이 없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식당 팔려고 해.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너는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어제 술 먹고 울었어. 순애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지민이 계속 말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방법이 없다고. 자기가 너무 망가졌다고.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슨 일이냐? 너는 알고 있니? 지민은 망설였다. 아빠가 돈을 빌렸대. 사업 다시 해보려고.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순애는 눈을 감았다. 예상은 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얼마나?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할머니, 나 아빠 미워. 근데 아빠가 무너지는 것도 무서워. 순애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근데 할머니 식당 없어지는 것도 싫어.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어릴 때 엄마 아빠 싸우면 할머니 식당으로 도망갔잖아. 할머니가 팥죽 주면서 그랬잖아. 뜨거운 건 천천히 먹어야 안 데인다고. 순애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랬지. 할머니. 아빠가 급한 거 알아. 근데 나 무서워. 급하다고 팔면 우리 가족이 진짜 다 없어질 것 같아. 순애는 지민의 말을 오래 씹었다. 급하다고 팔면 가족이 산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민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급하다고 팔면 가족이 없어진다고. 순애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팥죽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가 오늘은 위로가 아니라 질문처럼 느껴졌다. 너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팔려고 하느냐?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늘 오던 박노인. 귀가 어두운 임할머니. 폐지를 줍는 장씨 아저씨.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말없이 팥죽만 먹고 가는 윤권사.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다. 순애 씨. 오늘 팥죽 색이 곱네. 새알심 많이 넣었어. 아이고, 이거 먹으려고 아침 굶고 왔어. 순애는 평소처럼 그릇을 내주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느려졌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밥 먹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었다. 그 생각을 하자 순애는 가슴이 먹먹했다. 박노인이 말했다. 순애 씨, 오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얼굴이 영 아니야. 임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혹시 식당 문 닫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순애는 억지로 웃었다. 누가 그래요? 임할머니는 눈치가 빨랐다. 요즘 골목에 양복쟁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집 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윤권사가 조용히 말했다. 팔 수도 있지. 순애 씨도 이제 쉬어야지. 그 말에 순애는 이상하게 마음이 찔렸다. 누군가 말려주길 바랐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허락해주길 바랐던 걸까? 순애 씨도 이제 쉬어야지. 그 말은 달콤했다. 너무 달콤해서 위험했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쉬고 싶기는 해요. 모두 조용해졌다. 순애가 다시 말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재료값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어떤 날은 수요일이 오는 게 겁나요. 박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랬구나. 순애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다. 근데 또 막상 안 하면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때 장씨 아저씨가 주머니를 뒤졌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나는 많이는 못 내. 그래도 오늘 팥죽값은 낼게. 순애가 얼른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넣어둬요.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마음이 작아져. 그 말에 임할머니도 지갑을 열었다. 나도 1,000원 있어. 윤권사는 조용히 10,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순애 씨, 밥상은 혼자 차리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같이 차리면 되지. 순애는 그 돈들을 바라보았다. 액수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먼지만도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돈들이 더 무거워 보였다. 사람의 마음이 얹혀 있어서 그랬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민철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중개인과 함께였다. 중개인은 회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웃었다. 아직 손님이 계시네요. 민철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순애는 손님들에게 물을 더 따라주고 민철을 방으로 데려갔다.
중개인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어르신, 조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계약금 바로 입금됩니다. 잔금은 한 달 안에 들어오고요. 대신 명도는 빠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순애가 물었다. 빠르게가 언제요?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비워주셔야죠. 순애의 눈이 커졌다. 일주일이요? 민철이 끼어들었다. 엄마, 짐 얼마 없잖아.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짐이 없다고? 아니, 내 말은. 순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 있는 게 너한테는 짐으로 보이니? 민철은 입을 다물었다. 중개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마음 아프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골목 앞으로 더 날습. 사람도 줄고요. 이런 곳 붙잡고 계셔봐야 고생만 하세요. 순애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중개인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료 급식 같은 건 요즘 복지관도 많습니다. 꼭 어르신이 직접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다.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었다. 세상에 순애 하나 없다고 밥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구청도 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 그때 중개인이 결정적인 말을 했다. 어르신, 자식 살리는 게 먼저죠. 돌아가신 남편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순애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 영감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중개인은 당황했다. 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영감은 자식 살리자고 남의 밥그릇 치우는 사람 아니었어요. 민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남의 밥그릇, 남의 밥그릇. 엄마, 나는 남이야. 그 말에 순애는 얼어붙었다.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엄마한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해. 순애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철아, 그게 아니잖아. 맞잖아. 엄마는 늘 그랬어. 아버지도 그랬고.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밥 퍼주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못난 놈 취급했어. 순애는 숨을 삼켰다. 민철의 말은 칼처럼 들어왔다. 틀린 말만은 아니었다. 민철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순애는 도와주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니? 또 속았니? 내 아버지 밥만 닮아봐라. 그 말들이 민철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순애는 처음으로 아들의 배고픔을 보았다.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었다. 인정받지 못해서 배고팠다. 실패할 때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같아서 배고팠다. 민철은 평생 허기진 사람이었다. 민철이 말했다. 엄마, 나도 살고 싶어. 나도 한 번은 숨 좀 쉬고 싶어.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개인은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어차피 가족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가족. 그 단어는 순애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결국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는 어디서 써요? 민철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중개인이 얼른 말했다. 사무실로 가시죠.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순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었다. 도장을 꺼냈다. 그 도장은 영복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든 것이었다. 순애는 도장을 손에 쥐고 잠시 멈췄다. 장롱 맨 아래 칸에 작은 성경책이 보였다. 영복이 쓰던 성경이었다. 표지는 닳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순애는 성경을 펼쳤다.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다. 영복의 글씨였다. 순애야,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많이 무서울 거야. 그래도 기억해. 우리 집은 돈으로 산 집이지만 기도로 지킨 집이야. 누군가 배고파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면 쉬어. 하나님은 당신을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니야. 다만 급해서 무서워서 조급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마음까지 팔지는 마. 팔 수 있는 것과 팔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순애는 종이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영복은 알고 있었을까? 언젠가 순애가 이런 날을 맞을 줄. 문 밖에서 민철이 외쳤다. 엄마, 빨리 와. 순애는 눈물을 닦았다. 종이를 성경 안에 다시 넣고 도장을 들고 나갔다. 차 안에서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애도 침묵했다. 중개인만 계속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 모시고 갑니다. 네, 계약 진행됩니다. 걱정 마세요. 순애는 차창 밖을 보았다. 골목이 천천히 멀어졌다. 영복식당 간판도 멀어졌다. 수요일마다 앉아있던 어르신들의 뒷모습도 멀어지는 것 같았다. 순애는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아들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제 조급함을 합리화하는 겁니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부동산 사무실은 새 건물 2층에 있었다. 유리문에는 금색 글씨로 개발 전문, 투자 상담, 금매 매입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애는 그 글씨들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매수자 측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비싼 시계를 차고 순애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 처음 보는 사람이 순애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순애는 그 말이 불편했다. 계약서가 다시 놓였다. 중개인이 하나하나 설명했다. 순애는 잘 들리지 않았다. 계약금, 잔금, 명도, 위약금, 특약사항. 말들이 머리 위로 둥둥 떠다녔다. 민철은 옆에서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엄마, 여기 이름 쓰고 여기 도장 찍으면 돼. 순애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순애. 이름 석자를 쓰는데 오래 걸렸다. 그 다음은 도장이었다. 중개인이 인주를 열었다. 빨간 인주였다. 순애는 그 빨간색을 보는 순간 아침에 끓이던 팥죽이 떠올랐다. 붉은 팥죽. 애서가 먹고 싶어 했던 붉은 죽. 한 그릇 식물. 장자의 명분. 순애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할머니. 찍지 마. 지민이었다. 아까 전화했던 손녀. 지민은 땀에 젖은 얼굴로 달려와 순애의 손을 붙잡았다. 민철이 화를 냈다. 박지민, 너 나가.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나 다 알아. 뭘 알아? 아빠 빚 다 할머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할머니 쓰러진다고.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애는 지민을 보았다. 무슨 말이냐? 지민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아빠 빚이 있긴 한데 이 계약금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또 돈 요구할 거야. 아빠가 오늘 계약금 받으면 먼저 일부 갚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서 빌리려고 했어. 순애는 민철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니?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또 답이었다. 순애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이 집 팔아도 끝이 아니었어. 민철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제일 무섭다.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순애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 말로 사람이 제일 큰일을 하더라. 중개인이 끼어들었다. 가정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어르신 이미 서명하셨으니까 도장만. 순애는 중개인을 바라보았다. 서명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다. 매수자 측 남자가 표정을 굳혔다. 어머니, 장난하시는 겁니까? 순애는 도장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장난은 내가 나 자신한테 치고 있었네요. 뭐라고요? 아들 살린다는 핑계로 내가 무서워서 팔려고 했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건 파는 게 아니었어요. 도망가는 거였어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럼 나는? 순애는 민철을 보았다. 너는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도망가지 말고. 민철은 헛웃음을 쳤다. 말은 쉽지. 그래. 말은 쉽다. 그래서 이제 말 말고 살아보자. 순애는 계약서 위에 놓인 도장을 집어들었다. 이 도장으로 오늘 집을 팔지는 않겠다. 중개인이 언성을 높였다. 어르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순애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하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까지 팔 뻔했어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민이 순애의 팔을 붙잡았다. 민철은 한참 서 있다가 허탈하게 웃었다. 엄마는 끝까지 나보다 그 식당이네. 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아니, 너 때문에 그 식당을 지키는 거야. 민철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순애가 말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돈을 받으면 너는 또 도망갈 거야. 빚에서 도망가고 실패해서 도망가고 내 마음에서 도망갈 거야. 나는 너를 도와야지 내 도망길에 기름 붓고 싶지 않다. 민철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순애는 다가가 민철의 손을 잡았다. 죽지 말고 같이 갚자. 그 말에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애는 더 세게 손을 잡았다. 대신 너도 도망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망가진 것까지 내 앞에 가져와라. 그래야 살릴 수 있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무서워. 순애도 울었다. 나도 무섭다. 나 진짜 망했어. 그러면 망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지민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그날 계약은 깨졌다. 중개인은 끝까지 화를 냈고 매수자는 손해배상 운운했다. 하지만 서명만 있었고 도장은 찍히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 순애는 사무실을 나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민철은 말없이 순애 옆을 걸었다. 한참 뒤 민철이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순애는 하늘을 보았다. 먼저 밥 먹자. 민철이 피식 웃었다. 이 와중에 밥. 배고프면 사람이 미친 짓 한다며. 민철은 웃다가 울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다. 식당으로 돌아오니 불이 켜져 있었다. 순애는 깜짝 놀랐다. 문을 열자 박 노인과 임할머니, 윤권사, 장씨 아저씨가 식당 안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침에 왔던 최만수 노인도 있었다. 그 앞에는 빈 팥죽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박 노인이 말했다. 왔어? 순애는 멍하니 물었다. 다들 왜 안 가셨어요? 임할머니가 웃었다. 식당 팔리나 안 팔리나 궁금해서. 윤권사는 조용히 말했다. 기도하고 있었어.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최만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도장은 지켰소? 순애는 도장을 꺼내 보였다. 네, 지켰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소. 민철은 노인을 의아하게 보았다. 누구세요? 노인은 민철에게 다가갔다. 내 아버지한테 밥 빚진 사람.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순애가 놀라 손을 저었다. 돈이면 안 받아요. 노인은 웃었다. 돈 맞소. 그런데 그냥 주는 돈은 아니오. 그럼요? 밥값이요. 순애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30년 전 내 남편이 내게 밥을 줬소. 그 밥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소. 그 뒤로 다시 일어섰고 작은 청소 용역 회사를 했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굶지는 않았소. 그런데도 나는 그 밥값을 잊고 살았소. 노인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오늘 아침 이 숟가락을 보는데 이상하게 영복이가 생각났소. 와보니 이 집이 흔들리고 있더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고 싶소. 순애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런 큰 돈은 못 받아요.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순애 씨가 받는 게 아니오. 이 밥상이 받는 거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윤 권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애 씨, 우리도 의논했어. 뭘요? 이 수요 팥죽, 이제 순애 씨 혼자 하지 마. 우리 같이 하자. 박 노인이 손을 들었다. 나는 새알심 빚을 수 있어. 임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설거지할게. 귀는 어두워도 손은 멀쩡해. 장씨 아저씨가 웃었다. 나는 배달할게. 다리 아픈 사람들 집에 갖다 주면 되잖아. 지민이 얼른 말했다. 할머니, 나도 영상 찍을게. 요즘 사람들 이런 이야기 좋아해. 후원 받을 수도 있어. 식당 홍보도 하고. 민철은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애가 민철을 보았다. 너는?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순애는 부엌을 가리켰다. 내일부터 새벽 4시 반에 나와. 팥 씻어. 민철은 당황했다. 뭐? 내 빚 내가 갚아야지.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야. 몸으로도 갚고 시간으로도 갚고 거짓말 안 하는 걸로도 갚아. 민철은 한참 동안 부엌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가 평생 피하던 자리였다.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 어머니가 버티던 자리. 그는 늘 그 자리를 답답하게 여겼다. 낡고 초라하고 돈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가 다르게 보였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위로받았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순애가 물었다. 진짜? 민철은 눈물을 닦았다. 응. 할게. 대신 엄마도 나한테 맨날 한숨 쉬지 마. 순애는 피식 웃었다. 내가 한숨 나오게 안 하면 되잖아. 식당 안에 작게 웃음이 퍼졌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순애의 마음을 녹였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뒤에 순애와 민철은 부엌에 남았다. 솥바닥에는 팥죽이 조금 눌어붙어 있었다. 민철은 수세미를 들고 한참을 문질렀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닦여? 순애는 옆에서 그릇을 정리했다. 눌어붙은 건 물에 불려야지. 억지로 문지르면 손만 상해. 민철이 손을 멈췄다. 순애도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다. 민철의 마음도 그랬다. 오래 눌어붙어 있었다. 실패가 눌어붙고 원망이 눌어붙고 조급함이 눌어붙었다. 억지로 문지른다고 지워질 리 없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물에 불리듯 눈물에 불리고 고백에 불리고 다시 살아보는 날들에 불려야 했다. 민철이 작게 말했다. 엄마. 왜? 나 아버지 미워했어.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맨날 남들한테 좋은 사람이고 나는 늘 못난 아들이었으니까. 순애는 그제야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철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조금은 편해 보였다. 엄마도 나 미웠지? 순애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울 때 있었다. 민철이 고개를 숙였다. 순애가 말을 이었다. 근데 미운 것보다 무서웠다. 뭐가? 내가 자꾸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게.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다. 민철아, 엄마가 오늘 식당을 지킨 건 내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 때문만도 아니고 너 때문이기도 해. 나 때문? 응.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급하다고 다 팔면 안 된다는 걸. 사람은 무너져도 팔면 안 되는 마음 하나는 붙잡아야 다시 산다는 걸.
민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도 다시 살 수 있을까? 순애는 민철의 손에 물 묻은 수세미를 쥐어주었다. 내일 새벽에 나와봐. 팥 씻다 보면 알게 돼. 뭘? 팥도 그냥 죽이 되는 게 아니야. 씻고, 불리고, 삶고, 갈고, 젓고, 기다려야 돼. 사람도 그렇지. 민철은 웃었다. 엄마 말투 진짜 옛날 사람 같아. 너도 이제 늙어. 곧 내 말투 따라 할걸. 두 사람은 늦게까지 부엌을 치웠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순애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식당 문 앞에 민철이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왔냐? 민철이 하품을 했다. 죽겠다. 순애는 피식 웃었다. 죽겠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 판 사람이 그런 소리 했어. 민철이 멋쩍게 웃었다. 알았어. 안 할게. 순애는 팥자루를 내밀었다. 씻어. 민철은 커다란 양푼에 팥을 붓고 물을 틀었다. 붉은 팥알들이 물속에서 굴러다녔다. 처음에는 물이 탁했다. 흙먼지가 올라오고 작은 돌도 섞여 있었다. 민철은 손으로 팥을 비볐다. 몇 번이고 물을 갈았다. 순애가 말했다. 처음엔 다 탁해. 계속 씻으면 맑아져.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아침이 밝아오자 지민이 카메라를 들고 왔다. 할머니, 오늘부터 기록할 거야. 순애가 손사래를 쳤다. 내 얼굴 찍지 마. 주름 다 나온다. 지민이 웃었다. 그 주름이 이야기야. 민철이 옆에서 중얼거렸다. 너는 말도 참 PD처럼 한다. 지민이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오늘 팥 씻는 담당이야. 민철은 어색하게 웃었다. 응. 신입이야. 지민은 카메라를 켰다. 영복식당 수요 팥죽. 오늘부터는 혼자 차리는 밥상이 아닙니다. 그 영상은 처음엔 조회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이 하나둘 달렸다. 어릴 때 할머니 따라 이런 식당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근처 살면 새알심 빚으러 가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이런 밥상이 동네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댓글이 순애의 눈을 붙잡았다. 저는 30년 전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순애는 그 댓글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아래로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저도요. 저도 영복 아저씨한테 국밥 얻어먹었습니다. 돈 없던 대학생 때 여기서 밥 먹었습니다. 그때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순애는 몰랐다. 영복이 그리고 자신이 흘려보낸 밥그릇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줄은. 며칠 뒤 식당 앞으로 쌀 포대가 배달됐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그 다음 날은 팥 한 박스가 왔다.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청년들이 와서 벽지를 새로 발라주었다. 구청 복지과에서도 연락이 왔다. 지역 나눔 밥상으로 등록하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다. 빚은 여전히 있었다. 민철은 여전히 겁이 났다. 순애의 무릎도 여전히 아팠다. 식당은 여전히 낡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어느 수요일, 식당은 오랜만에 북적였다. 박 노인은 새알심을 너무 크게 빚어서 순애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임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깼다. 장씨 아저씨는 배달을 간다며 팥죽 2그릇을 들고 나갔다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한참 늦게 돌아왔다. 지민은 그 모습을 찍으며 웃었다. 민철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팥죽을 저었다. 엄마, 이거 눌어붙는 것 같아. 순애가 소리쳤다. 불 줄이고 계속 저어. 계속 젓고 있어. 믿음도 계속 젓는 거야.
민철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엄마, 그건 너무 억지다. 순애도 웃었다. 억지라도 맞는 말이야. 그날 마지막 손님은 최만수 노인이었다. 노인은 예전보다 조금 깔끔한 외투를 입고 왔다. 손에는 그 노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순애가 반가워했다. 오셨어요? 노인은 자리에 앉았다. 오늘 팥죽은 누가 끓였소? 민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거의 했습니다. 노인은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었다. 민철은 긴장했다. 맛이 이상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서툰데 살 맛이 나네. 민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순애는 최만수 노인 앞에 반찬을 더 놓았다. 노인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영복이가 봤으면 좋아했겠소. 순애는 조용히 웃었다. 잔소리했을 거예요. 팥을 더 곱게 갈라고. 그 양반답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말했다. 순애 씨. 네. 그날 도장 안 찍은 거 후회 안 하오. 순애는 창밖을 보았다. 겨울 햇살이 골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낡은 간판 위로 빛이 걸렸다. 순애는 천천히 대답했다. 후회요? 돈이 아깝지 않소? 순애는 한참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울 때도 있었다. 통장 잔고를 볼 때, 재료값이 오를 때, 무릎이 쑤실 때, 민철의 빚독촉 전화가 올 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그때 팔았으면 편했을 텐데. 그때 도장 찍었으면 고생 끝났을 텐데. 하지만 순애는 이제 알았다. 편해지는 것과 평안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고생을 피하는 것과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순애가 말했다. 아깝죠. 모두 순애를 보았다. 순애는 웃었다. 돈이 왜 안 아까워요? 엄청 아깝죠. 식당 안에 웃음이 퍼졌다. 순애가 말을 이었다. 근데 더 아까운 걸 잃을 뻔했어요. 민철이 조용히 물었다. 뭔데?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애가 다시 말했다. 식당도 팥죽도 돈도 다 중요하지. 그런데 그날 내가 도장을 찍었으면 나는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너랑 나를 같이 잃었을 거야. 너는 또 도망쳤을 거고 나는 평생 내 마음을 미워했을 거야. 민철의 눈이 젖었다. 순애는 최만수 노인이 가져온 노숟가락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맡기신 게 꼭 큰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강단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회사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고 나한테는 이 밥상이었어요. 순애는 팥죽 솥을 바라보았다.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길 뻔했어요. 힘들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이제 쉬고 싶다는 이유로. 최만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안 팔았소. 순애는 작게 웃었다. 혼자였으면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순애는 식당 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이제 혼자 안 하려고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나서 순애는 영복의 성경책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 끼워둔 편지를 꺼냈다. 순애야, 팔 수 있는 것과 팔면 안 되는 것이 있어. 순애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리고 편지 아래에 자신의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다. 영감. 오늘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혼자 안 지킬게요. 순애는 성경책을 덮었다. 밖에서는 민철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지민은 영상을 편집한다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당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내일 쓸 팥을 물에 담갔다. 팥알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딱딱했다. 하지만 밤새 물을 머금으면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이다. 사람 마음도 그럴 것이다. 믿음도 그럴 것이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도
계속 씻고 불리고 기다리고 저으면 언젠가는 딱딱하던 마음도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한 그릇이 될 것이다. 순애는 불 꺼진 식당을 둘러보았다. 낡은 의자, 오래된 테이블, 바랜 간판, 금강 그릇.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가난해 보였다. 하지만 순애는 이제 알았다. 가볍게 보이는 것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무거운 약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배고픈 순간일수록, 조급한 순간일수록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면 눈앞의 급함보다 오래 붙잡아야 할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순애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도 팔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팔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밖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문 잠글까? 순애가 대답했다. 그래, 잠가라. 잠시 뒤 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였지만 순애에게는 이상하게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일도 팥을 씻어야 한다. 내일도 불을 켜야 한다. 내일도 누군가의 빈속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내일도 조급함 앞에서 도장을 조심해야 한다. 순애는 웃으며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팥죽 냄새는 남아 있었다. 따뜻하고 붉고 오래된 약속처럼. 우리의 일상은 눈으로 보이는 조급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내 눈앞의 급함보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훨씬 귀한데도 말이죠. 이 이야기에 공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